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운영체제의 개요와 리눅스의 철학,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2단원의 리눅스와 하드웨어 그리고 리눅스의 구조에서는 부팅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생각이에요. 먼저 리눅스와 하드웨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눅스와 하드웨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리눅스는 지금 배포판이 배포되고 있고 대부분 개인들은 상업용 리눅스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상업용인 경우에는 회사가 지원을 해주지만 커뮤니티의 리눅스인 경우에는 각자가 알아서 구글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리눅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먼저 내가 가진 하드웨어에 이 배포판, 이 리눅스가 어, 적합한 건지 아니면 심지어는 깔릴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간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개요입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리눅스 초기에는 저사양 PC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컴퓨터가 그랬지만 이때는 PC 자체가 저사양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CPU 적게 쓰고 메모리 적게 쓰고 그 안에서도 어찌어찌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PC의 하드웨어 사양이 높아지면서부터는 그 하드웨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예를 들면 64비트에 뭐 8기가 16기가 이렇게 큰 메모리를 준비해 놨는데 32비트 운영체제를 깐다. 그러면은 반도 사용을 못하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높은 사양을 지원을 잘하는 것이 좋은 소프트웨어다. 라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네, 여기까지 일단 먼저 내려와 봅시다. 현재는 높은 사양은 주로 서버용으로 쓴다. 이러한 두 개가 많이 잡고 있다라는 것이고 낮은 사양에는 데스크탑이나 개발자용 PC 등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뭐 CentOS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대의 낮은 사양이라고 해봐야 여기에서 말하는 저사양 PC보다는 훨씬 높죠. 지금 교재에 보세요. 49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인텔 386이나 486 CPU가 내장된 시스템이 저사양이라고 볼 수 있대요. 486이라는 PC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시죠? 예, 아주 오래전에 있던 PC예요. 그래서 지금의 낮은 사양이라는 게 이 리눅스 초기의 저사양 PC하고는 다른 말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 중에서 낮은 사양은 이렇게, 높은 사양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양이 높아지면서부터 GUI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하드웨어 사양 자체가 낮은데 GUI라는 건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 멀티 유저일 때 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양 자체가 낮은데 거기에서 GUI를 돌릴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사양이 높아지면서는 GUI 환경이 유용하기도 하고 하니까 등장해서 지금 현재는 GUI를 서버용인 경우에 옵션으로서 끄는 경우는 있어도 GUI를 아예 지원 안 하는 운영체제라는 거는 없겠죠. 그럼 이제 나의 하드웨어를 파악해서 내 하드웨어에 맞는 배포판을 선택하기 위한 단계가 쭉 나옵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되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렇게 나오고 이 다음 장에 이거보다 조금 덜 중요하지만 많이 쓰는 하드웨어들이 쭉 나와요. 그럼 CPU가 무엇인지 모두들 2학년이시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CPU는
32비트냐 64비트냐를 구분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CPU가 64비트가 더 최신 버전이죠. 32비트인데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64비트를 깔 수 없다는 거는 아시겠죠? 내가 가진 하드웨어가 32비트일 때는 반드시 32비트용 배포판을 구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64비트일 때는 32비트도 64비트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2비트 소프트웨어를 64비트에 설치했을 때는 기능의 일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상화 기술을 내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CPU인지 또 알아서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어요. 메모리도 최소 설치 사양 용량을 알아야 된다. 어떤 배포판이 내가 올라가려면 최소한 메모리 몇 기가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메모리가 좀 적다 라고 생각되면 수압 용량을 섬세하게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수압이라는 것은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에다가 메모리의 일정 영역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메모리가 마치 내가 2기가만 갖고 있는데 더 큰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지원되는 최대 메모리 용량이 몇인지 파악해라. 이게 같은 얘기죠. 32비트 컴퓨터에는 32비트용 운영체제를 까는 게 매치가 완전히 된다. 64대 64 마찬가지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하드디스크는 리눅스는 하드디스크는 당연히 파일이 있는 곳이죠. 파일이 계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하드디스크예요. 여기 지금 계층이 보이죠. 루트 밑에 DV, 그 밑에 HD 뭐 이렇게 붙여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하드디스크는 당연히 파일이 있는 장소인데, 지금 여기 있는 말로 하면 리눅스는 모든 장치를 파일화하여 관리한다. 하드디스크가 원래 파일이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드디스크 안에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드디스크 자체를 파일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드디스크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안에 파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럼 그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윈도우 PC에서 탐색기에서 보는 것처럼 트리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죠.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렇게 보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모든 장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도 포함된다는 거죠. 모든 장치를 파일인 것처럼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게 파일이잖아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DV라는 특별한 이름의 디렉토리 안에 하드디스크 장치들이 하나의 파일처럼 생깁니다. 윈도우 시스템 기준으로 하면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어느 디렉토리 밑에 어느 파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들은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초기의 하드디스크는 DV 밑에 HD 하고 뒤에 캐릭터 하나가 더 붙는 이름으로 차례대로 첫 번째 하드디스크는 A, 두 번째 하드디스크는 B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쭉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종류는 IDE, ATA 이런 종류들이었습니다. 최근의 하드디스크들은 이런 종류들인데요. 이런 종류들인데 요것은 이름이 HD모가 아니라 SD모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류하고 지금 이름이 다르게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내고 싶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 잠시 몇 초 쉬었다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32비트와 4기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펜을 준비할게요. 예, 먼저 32비트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2비트 좀 길게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32비트가 있다. 아,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곳에서 g이 킬로그램 된다든지 미터가 킬로미터 된다. 이 앞에 K, 킬로라는 것이 붙는 것은 이거의 몇 배죠, 보통? 1000배를 의미하죠. 그런데 컴퓨터 안에서는 정확하게 1000배를 곱했다가 나눴다가 하는 것보다는 1000에 가까운 2의 10승이라는 값을 사용합니다. 2의 10승은 무엇이죠? 1024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앞에 키로를 붙인다. 바이트였는데 킬로바이트가 되었다. 그렇다라는 거는 1000배가 아니라 2의 10승을 곱한 102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바이트를 1000개 모으면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를 1000개 모으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를 다시 1000개 모으면 기가바이트 이렇게 되죠. 예,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바이트에서 킬로바이트 될 때 2의 10승을 곱하는 거고 여기서 다시 2의 10승을 곱하고 여기서 다시 2의 10승을 곱하면 비로소 바이트가 2의 30승을 곱하게 되면 기가바이트라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제가 30비트를 그려놨어요. 어, 대략 이렇게 3개. 그래서 이게 10비트, 요게 10비트, 또 이게 10비트. 그럼 3개 했으니까 나머지는 2비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의 32승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2의 2승 곱하기 2의 30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2의 30승이라는 것은 바이트가 기가 가는 단위죠. 그러면 1기가 1기가라는 단위를 4개, 2의 2승이니까 4, 1기가라는 단위를 4개까지 표시할 수 있는 게 있는 비트 수가 바로 2의 32승이라는 비트죠. 그래서 32비트가 4기가까지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32비트라는 거는 CPU의 데이터 버스가 32비트, 64비트는 그것이 64비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CPU로 한 번에 왔다 갔다 통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도 당연히 32비트씩 CPU한테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CPU한테 알려줄 수 있는 주소의 번지수가 최대 4기가까지밖에 전달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에는 처음에 64비트가 등장했을 때는 메모리 용량이 이나 CPU가 오히려 못 따라가는 지경이어서 이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보통의 컴퓨터들은 4기가를 다 넘어서지만 조금 소형량, 인베디드 이런 기기들은 또 32비트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4기가라는 곳이 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가 4기가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4기가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위쪽으로도 뭐 16기가까지 막 이렇게 큰 바운더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기가라는 곳을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가야 되는데 32비트를 선택해 버리면 이거는 뭐 조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잘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를 아시고 여기에 유의해야 될 시점에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눅스에서 사용할 때, 리눅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드웨어랑 관련해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미 살펴봤고요. 여기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쭉 적혀 있죠. 필수적인 것들이죠, 다. 그럼 지금 보면 쭉 읽어보면요. 해상도 지원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댑터의 지원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마우스도 방식이 두 가지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 지원하고요. 휠 기능도 지원합니다. CD-롬 라이터나 DVD 라이터도 다 지원하고 대부분 자동 인식을 해요. 사운드 카드 프린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적히지는 않았지만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제품을 사겠다. 그런데 그것을 리눅스에다 붙여야 된다 하면은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그런데 리눅스는 상대적으로는 좀 약자죠. 사용자 수가 적은 면에서 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운드 카드를 산다. 그러면 사운드 카드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리눅스가 지원 안 한다라는 거는 없어요. 이 사운드 카드 제조업체가 리눅스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그 제조업체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리눅스 지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쪽 부분 할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53페이지 2.1.2 하드웨어의 선택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드 디스크하고 관련된 레이드라는 주제,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 세 장 넘겨보면 LVM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하드 디스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레이드가 뭔지 살펴봅시다. 레이드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어레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을 때 그냥 하드디스크 여러 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레이드 단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에서는 하나의 레이드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들은 여러 개 있어도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가 하드디스크 4개를 하나의 레이드로 꾸몄다라고 할 때 그냥 100짜리 하드디스크 4개를 모았으니까 그냥 400이라는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로 쓸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 하드디스크 4개를 서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능률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어, 데이터의 안정성을 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법을 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저희 방금 전에 이렇게 책을 한 3페이지, 3장 넘겨봤죠. 레이드가 쭉 여러 종류의 그림들이랑 같이 나와 있죠. 이렇듯이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본되는 원칙은 딱 두 가지만 기본되는 규칙 두 가지만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든 형식이에요. 먼저 레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과 에러를 체크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성 방법을 달리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에러를 체크하는 방식을 먼저 구분을 해봅시다. 이거는 레이드마다 이 에러 체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러를 체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페리티와 ECC라는 것이 있어요. 페리티라는 것은 페리티 비트라는 거를 사용해서 에러를 감지하는 겁니다. 에러를 감지까지만 하고 고치지는 못해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ECC는 에러 체크 앤 커렉션이죠.
그러면 감지도 하는데 고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ECC 하는데 조금 더 수고가 더 들어가겠죠. 그것이 메모리이건 CPU이건. 그래서 페리티라는 것은 에러를 체크만, ECC라는 것은 체크 앤 코렉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럼 뒤에 이제 레이드 모라는 애는 뭐 페리티를 가진다, ECC를 가진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다음 레이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하드웨어 레이드 이렇게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하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겠죠.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유리, 그렇지만 성능 면에서는 불리. 하드웨어는 추가로 비용을 들였지만 성능 면에서는 유리.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어, 높여야 되니까 성능을 원한다면 비용을 들여서 이쪽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의 하드디스크를 묶어서 그냥 내가 가진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곱하기 4 되는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4개를 이리저리 구성을 해서 속도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백업본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레이드에 사용되는 두 가지 기술을 이해해 봅시다. 페리티와 ECC를 구분해야 레이드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기술 또는 두 가지 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레이드 번호가 달라져요. 먼저 스트라이핑이라는 것은 읽어볼게요. 연속된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기록하는 기술이다. 요 밑에 부분도 읽고 계세요. 제가 자, 여기 디스크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의 섹터를 읽을 시간에 하나의 섹터를 읽을 시간에 4개의 섹터를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4개를 예로 들었으니까 디스크가 4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운드 로빈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개를 일렬로 늘어놓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섹터를 여기다가 저장해요. 다음번 섹터는 여기다 저장하고 다음번 섹터는 여기, 다음번 섹터는 여기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네, 5번 섹터는 여기, 6번 섹터 여기, 7번, 8번 이런 식으로 저장합니다. 그럼 읽을 때는 이 하드디스크마다 헤드가 있겠죠. 읽을 수 있는 헤드가. 그럼 4개의 헤드를 동시에 내리고 한 섹터 전진하면 이쪽에서 1번, 이쪽에서 2번, 이쪽에서 3번, 이쪽에서 4번. 4개의 섹터를 동시에 읽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의 섹터를 읽을 시간에 4개의 섹터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이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핑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기술이죠? 예, 속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죠. 다음 또 하나 대표적인 기술 미러링을 봅시다.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의 장치에, 그러니까 한 군데다 할 수도 있고 두 군데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 저장하는 기술. 이거는 1번 섹터를 여기 적고 2번 섹터를 여기 적는 게 아니고요. 1번 섹터를 여기에도 적고 또 적는 겁니다. 같은 것을 중복해서 디스크에 에러가 발생 시에 데이터 손실이 훨씬 방지되겠죠. 결함 허용이라고도 부른다.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미러링이라는 거는 사실상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페리티라든지 ECC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드에서 사용하는 기술 두 가지, 스트라이핑과 미러링 이렇게 잘 구분해서 각자가 각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두시고 이제 레이드 하나하나씩 어, 짚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실제 레이드들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외우기가 힘드세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해서 한꺼번에 어, 이해하도록 합시다. 먼저 레이드 다음에는 번호가 옵니다. 번호는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오는데요. 이 두 가지 빼고는 0, 1, 10,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한 자릿수만 와요. 먼저 레이드 0하고 1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표시한 것 중에 이 대괄호 안에 숫자를 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러한 레이드 방식을 구현하는데 최소 필요한 디스크 개수입니다. 물론 이 디스크 개수보다 더 여러 개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레이드 제로 같은 경우에는 최소 디스크가 두 개 있어야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4개 있어야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숫자 역시 어, 이 레이드의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면 더 쉽게 외우실 수 있고 심지어 외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스트라이핑 기술과 미러링 기술 중에 레이드 제로라고 하면 스트라이핑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의 분산 처리라고 했죠. 원은 미러링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미러링은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데이터를 복제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드 제로 스트라이핑 분산 처리, 레이드 원 미러링 복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스트라이핑의 장점이랑 같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미러링의 장점이랑 같아요. 오류 복구는 매우 우수하지만 디스크 낭비는 또 매우 심하죠. 두 배로 드니까. 그럼 봅시다. 이렇게 음, A라는 하나의 섹터라고 칩시다. 하나의 섹터를 한 군데만 저장하죠. 여러 군데 저장하지 않아요. 다음 섹터는 다음 디스크에 저장하죠. 그래서 인접한 디스크들끼리 쭉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저장되고 네 개의 헤드를 동시에 돌려서 빠르게 입력 출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레이드 제로 다음 레이드 원 봅시다. 원은 A 했는데 옆에도 A를 갖고 있죠. 똑같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퀄 표시를 했어요. 디스크를 두 개씩 짝지어서 미러링 해 놓는 방식이 레이드 1. 다음은 요 밑으로 갑시다. 레이드 01이라고도 부르고 0 플러스 1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앞에 0이 있으면 보통 우리 0, 1이라는 숫자를 1이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0이 생략될까 봐 이 명칭을 0 플러스 1이라고 한 것 같아요. 0, 1과 1, 0은 무슨 뜻이냐면 0을 먼저 구현하고 그거를 하나로 잡아서 다시 1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1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단위를 다시 0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0하고 1하고 같습니다. 먼저 스트라이핑하고 그 다음에 미러링 봅시다. 요게 0, 1이죠. 먼저 스트라이핑 했죠. 스트라이핑 하고 그 다음에 미러링 했습니다. 스트라이핑 이거 이상하네요. A, B, C, D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스트라이핑 먼저 적용하고, 스트라이핑 적용하려면 디스크 두 개가 필요하죠. 디스크 두 개를 다시 미러링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적어 놓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반대 순서로 요것은 먼저 두 개의 디스크를 잡아서 하나의 디스크 내용을 똑같이 복제해 놓는 미러링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다른 두 개한테 스트라이핑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요 방식은 두 개 다 최소 4개의 디스크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종류이겠죠.
다음은 레이드 234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드 234는 여기 보시면 ECC는 오류를 어, 검출한다고 했나요? 수정도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수정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ECC가 뭐의 약어인지 외우시면은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죠. 여기 커렉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 분산 처리하면서 오류 검출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 검출을 위해서 ECC 드라이브를 따로 두는 거예요. ECC 드라이브를 따로 두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하기 위해선 일단 두 개의 디스크를 써야 분산 처리가 가능하죠. 분산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디스크를 이용해서 ECC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의 디스크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레이드 3을 봅시다. 3도 역시 이거 지금 2, 3, 4가 똑같이 분산 처리와 오류 검출이에요. 분산 처리와 오류 검출을 짝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미러링이라는 것은 오류 검출을 따로 ECC나 페리티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미러링 자체가 백업이잖아요.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할 경우에는 백업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거에 대한 어,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리티 내지는 ECC 이런 걸 써서 음, 오류 검출하고 수정하고 이런 기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레이드 3 역시 분산 처리를 하면서 그럼 2개의 디스크가 필요하고 하나의 디스크를 이용해서 오류 검출에 사용합니다. 페리티 정보를 저장하는데 3하고 4는 똑같아요. 어, 분산 처리에서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페리티 정보를 다른 하나의 디스크에 저장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레이드 3은 바이트 단위의 스트라이핑을 하고 4는 블럭 단위의 스트라이핑을 합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까요? 네, 더 큰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레이드 3하고 4는 매우 유사하지만 이렇다. 그리고 이 페리티라는 것은 디스크가 2개일 때 하나 쓸 수도 있고요. 3개일 때 하나 쓸 수도 있고 4개일 때 하나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를 지금 최소 3개는 써야지 레이드 3이 구현 가능하다고 했는데 디스크 3개만 가지고 할 때는 3분의 1이 페리티를 위해서 할당되죠. 이렇게 5개를 쓸 때는 5분의 1이 페리티를 위해서 할당되니까 디스크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물론 오류를 검출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점점 더 취약해지겠죠. 10개 이렇게 붙여놓고 페리티 하나 하면 어, 취약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리티를 사용하는 종류들은 조금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한꺼번에 묶을수록 저장 장치 이용 효율은 올라가게 됩니다.